모건 스탠리에서는 삼성전자 2027년 영업이익을 얼마로 보고 있냐면 317조로 보고 있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면 과거에 삼성전자가 가장 영업이익을 많이 냈던 해가 2018년도인데요. 그때 58조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27년 5배가 뛴다는 거잖아요. 이제 투자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작년까지는 엔비디아 같은 칩 제조사나 인프라 회사들이 돈을 벌었다고 하면 올해부터는 AI를 실제 활용하거나 유통하거나 금융 서비스 쪽을 하고 있는 기업들로 돈이 흘러 들어갈 거라고 하는 분석이 좀 지배적이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경제원탑에서 매달 10일, 20일, 30일마다 무료로 특강을 하고 있는데요. 특강은 시황 관련돼 있는 얘기, 그다음에 업종 하나를 선택해서 업종 관련돼 있는 얘기, 그다음에 암호화폐 관련돼 있는 얘기를 전반적으로 하면서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리고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세우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 오셔서 함께 돈 버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2026년 연초 랠리 이후 현재 주식 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먼저 국내 시장부터 보게 되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5,500선을 넘어섰으니까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숫자냐면 작년 같은 시점 대비해서 무려 한 110%를 상승한 거거든요. 작년 한 해 동안 코스피가 한 76% 올랐고 올해 1월에만 한 25% 정도 상승했거든요. 2000년 이후에 이렇게 강한 상승세는 정말 처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시장이 많이 뜨거워졌죠. 그러니까 자동차 쪽을 좀 보게 되면 현대차가 올해 거의 70% 가까이 뛰었습니다. 2달 만에.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한 30% 정도 뛰었고요. 금융주도 마찬가지예요.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올해 40% 뛰었습니다. 신한지주도 43%가량 뛰니까요. 정말 엄청나게 상승을 한 거잖아요.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뭐 물론 말할 것도 없겠죠. 삼성전자가요, 2달 만에 50% 뛰었고요. SK하이닉스도 2달 만에 40%가 뛰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왜 이렇게 올랐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반도체잖아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이 두 회사가 역사상 정말 처음으로 영업이익 100조 원 시대를 지금 목전에 두고 있으니까요. 모건 스탠리에서는 삼성전자 2027년 영업이익을 얼마로 보고 있냐면 317조로 보고 있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면 과거에 삼성전자가 가장 영업이익을 많이 냈던 해가 2018년도인데요. 그때 58조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27년 그거에 5배가 뛴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AI죠. 전 세계 AI 투자가 올해 2조 달러를 돌파할 거라고 하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제 투자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엔비디아 같은 칩 제조사나 또는 인프라 회사들이 돈을 벌었다고 하면 올해부터는 AI를 실제 활용하거나 또는 유통하거나 또는 금융 서비스 같은 이런 쪽을 하고 있는 기업들로 돈이 흘러 들어갈 거라고 하는 분석이 좀 지배적이죠. 또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지금 어떻게 보면 공급이 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기업용 반도체 쪽을 좀 놓고 보게 되면 64GB D램 가격이 지난 3분기에 255달러였거든요. 근데 4분기 들어서 450달러로 뛰었고 2026년 3월에는 한 700달러 정도 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작년 3분기 대비해서 3배 오른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JP모건이 코스피의 기본 시나리오를 올해 6,000포인트 강세로 갈 경우에는 7,500포인트까지 갈 수 있을 거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최근 버블 우려가 나오고 있잖아요.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속도인 것 같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코스피가 76% 올랐고 주가가 너무 빠르게 올라갈 때 실적이 만약에 뒷받침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국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실제로 2월 5일에 하루 만에 코스피 지수가 한 4%가량 급락을 했는데 2월 2일에도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됐으니까요. 이유는 연준의 긴축하고 소프트웨어 쪽에서의 AI발 어떤 소음 요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면 버블보다는 선별적인 과열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왜 아직 버블이 아니냐면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삼성전자가 지난 2025년 4분기 영업이익이 20조 나왔고요. 하이닉스도 19조 나왔거든요. 이건 추정치를 상회하는 진짜 실적이니까요.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AI 투자 붐도 지금은 진행형이니까요.
하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는데요. 왜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는 첫 번째 이유. 반도체 쏠림이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상승의 대부분을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일부의 대형 종목이 끌고 가고 있으니까요. 다른 업종들은 상대적으로 부진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건강한 상승은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두 번째 이유는 변동성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올해 2월 초 시장을 보게 되면 하루에 5% 올랐다가 또 어떤 날은 3%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롤러코스터 장세는 투자자분들의 심리를 불안하게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세 번째 이유는 외부적인 리스크가 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리스크가 있냐? 연준 의장의 교체, 또 소프트웨어발 AI 소음, 또 대체 자산 시장에 있어서의 대규모 청산, 그리고 미국의 보편 관세에 대한 어떤 판결, 또 미중 무역 전쟁, 거기에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이런 변수가 지금 한두 개가 아닙니다. 올해 2026년은 대세 상승장의 연장선에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1월과 같은 폭발적인 상승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철저하게 진짜하고 가짜를 가려내야 되는 그런 구간인 것 같고요. 랠리 이후에 눌림목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그 눌림목에서 진짜 실적주를 담을 현금을 좀 확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은 항상 변합니다. 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 주가는 이익의 함수니까요. 코스피가 현재 5,500까지 돌파했습니다. 코스피가 계속해서 고점을 뚫고 있는 지금 조심해야 할 때일까요? 먼저 최근 상황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코스피가 1월 22일에 5,000선을 돌파했거든요. 근데 오늘 녹화하는 날이 2월 13일이거든요. 오늘 2월 13일 5,500포인트를 돌파했으니까요.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고 드라마틱한 부분이냐면 2026년 들어서 12거래일 연속 상승이라고 하는 정말 경이로운 기록을 세우면서 올라갔다라는 거죠. 불과 얼마 전에 4,000선을 돌파했다라고 열광했었던 그 순간이 있었는데, 불과 4,000선 돌파하고 3개월 만에 일어난 정말 숨가쁜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5,000 포인트를 찍고 나서부터 사실은 시장이 조금 약간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5,300 포인트 찍고 나서 흔들릴 때 5,000선 깨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헤드라인 뉴스에 대었던 그런 제목까지 나왔으니까요. 2월 첫째 주만 봐도 지수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었습니다. 코스피 지수 5% 빠지는 날이 있는가 하면 다음 날 바로 6%가량 상승하고 마감했었던 그런 날도 있었으니까요. 이게 건강한 조정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보면 위험 신호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양쪽 다 신호가 섞여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강한 조정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코스피가 많이 오른 것 같지만 PBR 지표로 놓고 보게 되면 아직 1.5배 수준이거든요. 이 PBR 지표의 1.5배 수준을 다른 나라들하고 하고 좀 비교를 좀 해볼게요. 일본 같은 경우에 PBR 지표가 얼마냐면 1.7배예요. 대만은 3.8배. 세계 평균이 3.5배거든요. 우리나라가 1.5배니까 밸류에이션만 놓고 보게 되면 아직 상승 여력이 조금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게다가 2026년에 코스피 영업이익을 400조 넘게 보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KB증권 같은 경우에는 440조 가량, 또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도 한 409조 원가량 이렇게 보고 있어서 2025년에 영업이익이 300조 원이었어요. 엄청나게 뛴 거잖아요. 그 중심에 당연히 뭐 반도체가 있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회사만 해도 2026년 순이익 증가분이 2025년보다 70% 이상 늘어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반도체 시장 굉장히 좋습니다. 또 글로벌 반도체 시장도 2026년에 한 17% 정도 성장을 해서 한 9천억 달러 정도 커질 거라고 하는 그런 전망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반도체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는 33% 정도 급증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발하면서 HBM 쪽의 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특히 HBM3E 시장 같은 경우에 올해 한 60% 성장을 해서 550억 달러 정도 규모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정책 모멘텀도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뭐 3차 상법 개정이라든지 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제도가 아직 시행 전이거나
본격화되지 않았거든요. 이게 실현되면 사실은 추가 상승 동력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의 흔들림은 너무 빨리 온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건강한 숨고르기, 그러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조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조심해야 될 신호들도 만만치 않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신호는 외국인들의 매도세인 것 같아요. 2025년 11월 달에 외국인들이 약 한 14조 원을 쏟아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주가에 조정이 좀 왔었거든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잖아요. 근데 2월 들어서도 매도세가 조금 관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반도체 쪽으로의 쏠림 현상이 좀 크다라는 거죠. 코스피의 시가총액 38% 정도를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정말 만약 반도체 업황이 문제가 생긴다면 시장 전체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세 번째는 섹터 확산의 부재인 것 같아요. 지금 상승이 사실은 반도체에만 국한되어 있거든요. 자동차나 또는 이선지나 소비자 같은 다른 섹터로 골고루 퍼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편중 랠리라고 하는데요. 이런 편중 랠리는 지수 상단에서 빠르게 부담으로 바뀔 수밖에 없겠죠. 네 번째는 변동성의 어떤 확대 부분인 것 같아요. 연초 기대감으로 상승이 진행이 됐었던 부분들은 사실 선반영된 것 같고, 예를 들어 실적이 발표되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또는 글로벌 이벤트가 겹치게 되면 변동폭은 좀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런 복잡하고 변동성 큰 시장에서 매도 신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 좀 계셔서요. 매도 신호를 좀 찾아볼까요? 첫 번째 매도 신호는 외국인들의 수급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이 지속적인 패턴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이건 경고등이니까요. 2025년 11월 달에 외국인들이 14조 원 빠져나갈 때 그때 시장 조정받았거든요. 외국인들이 연속적으로 빠져나갔던 패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거래량입니다. 주가는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줄어들거나 또는 주가는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폭등하거나 이렇게 되면 정말 위험한 신호일 수 있으니까요. 요 포인트에 대한 거래량 반드시 유념하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업종 간의 괴리인 것 같아요. 반도체만 계속 올라가고 다른 업종들이 계속 빠지게 되면 이건 시장이 건강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진짜 강한 장은 사실은 여러 업종들이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그러한 장이거든요. 네 번째는 금리하고 환율인 것 같아요.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5% 넘어가거나 또는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게 되면 이건 정말 심각한 신호니까요. 한 요 네 가지 정도의 신호를 잘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 흔들림은 건강한 조정의 측면도 있고 또는 조심해야 할 신호도 동시에 보이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시장을 보면 버티는 사람만 수익을 가져간다 는 말도 있고 현금이 왕이다 라는 말도 나오는데 현 상황에 더 맞는 말은 무엇인가요? 최근 증권사 리포트들하고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최신 기사를 좀 보게 되면요. 2026년은 성장의 시대에서 실질의 시대로 넘어가는 변곡점에 있다라고 굉장히 말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조금씩 말씀 좀 드려볼게요. 먼저 버티는 사람이 수익을 가져간다라는 논리는 정말 맞습니다. 하지만 전제가 좀 붙습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이 정말 시대를 관통하는 주도주일 때만 해당되는 말이죠. 2026년 현재 AI라든지 또는 로봇이라든지 또 에너지 혁명은 이제 막 실적 매출을 찍기 시작했거든요. 이 흐름은 단기적인 유행이 아니라 정말 거대한 문명의 전환인 것 같아요. 이런 섹터의 1등주를 잡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 흔들림에 일일이 대응하다가 오히려 황금알을 낳는 거위 놓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엉덩이 무거운 사람이 결국 이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왜 한편에서는 현금이 왕이다라는 이런 소리가 나올까요? 왜 그러냐면 지수가 사상 최고치 근처까지 올라오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라고 하는 벽에 부딪혔기 때문인 것 같아요. 최근에 발표된 데이터에 따르게 되면 고객 예탁금 늘고 있지만 동시에 신용융자도 역대급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시장이 정말 아주 예민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이 얘기는 작은 바람에도 파도가 크게 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략적 현금 비중 20% 내지는 30% 정도를 들고 가시라고 권고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수가 높아질수록 현금을 들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회비용의 상실이 아니라 조정장에서 나를 지켜줄 방탄조끼이자 저점 매수를 위한 강력한 총알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코스피가 5,500포인트를 찍고 변동성이 커지는 이 시점에 100% 주식만 들고 있다라고 하면 증시 조금만 빠져도 '아 이거 수익 실현해야 되나?' 아니면 '아 이거 손절해야 되나?' 고민 굉장히 많으실 거거든요. 그러면서 본업도 손에 안 잡힐 때니까요. 반대로 100% 현금만 들고 있다. 그러면 주가가 하루만 계속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나만 소외되는 거 아닌가.' 하는 포모 증후군에 시달리면서 결국 꼭대기에 매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가장 맞는 정답은 주도주의 비중을 70% 에서 80%로 가져가시고요. 나머지 20%나 30%는 반드시 현금으로 예비해 두셔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최근 리포트들을 보게 되면 올해 상반기 중에 예기치 못한 정책 경로의 재수정 또는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 번쯤 시장을 흔들 가능성이 크다라는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 현금이 없는 사람은 비명을 지면서 어쩌면 우량주를 던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현금을 20-30% 쥐고 있는 분들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그 물량 다 받아낼 수 있거든요. 주식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단어가 올인입니다. 지수가 높아졌다고 겁먹고 다 팔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끝없이 오를 거라고 하는 환상에 빠져서 현금을 바닥내서도 안 된다는 거죠. 현금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종목입니다. 수익률 0%짜리 종목이라는 거죠. 시장이 흔들릴 때 수익률 30% 내지는 50%짜리 기회를 잡아줄 수 있는 마법의 종목인 셈인 거죠. 결론은 지금은 버티는 힘과 현금의 유연함을 동시에 갖춰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고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서 잡초 같은 종목은 과감히 속아내서 현금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현금을 들고 시장의 조정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준비된 사람만 시장은 2026년 거대한 수익을 허락할 테니까요. 올해부터 앞으로 2-3년 동안 오를 수밖에 없는 흐름을 갖춘 종목, 섹터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부터 좀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은 반도체 산업하고 AI 쪽에서의 인프라인 것 같아요. 반도체 산업은 앞으로 빠르게 성장하면서 정말 2-3년 내에 초호황 기대감으로 굉장히 크게 성장할 거거든요. 특히 AI 연산 수요가 증가하면서 HBM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고 삼성전자의 2나노 공정 기술과 또 엑시노스 2600 칩이 성공하면서 글로벌 경쟁력도 강화하고 있거든요. 국내의 팹리스라든지 또는 뭐 소재라든지 장비 업체들도 해외 시장 진출이라든지 설비 투자 확대를 통해서 중장기 실적 개선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반도체 전반이 정말 투자 매력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건 전력 인프라 쪽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 한 대가 소비하는 전력이 기존 데이터 센터의 몇 배냐면 10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에너지부가 2028년에는 미국 전체 전력 소비의 약 12%를 데이터 센터가 차지할 거다라고 하면서 2030년까지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가 2배 이상 증가할 거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요?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요. 그거 외에 효성중공업이라든지 아니면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또는 LS 일렉트릭 같은 전력기기 회사들이죠. 왜 전력기기 회사들이 뜰 수밖에 없냐면 미국 전력망의 70%가 몇 년에 지어진 거냐면 1960년대에 지어진 정말 노후화된 설비거든요. 거기에 AI 데이터 센터 수요까지 폭발하니까 변압기, 차단기, 뭐 배전반 발주가 지금 동시에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납기가 이걸 오늘 만들어서 내일 납기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납기가 몇 년씩 걸리냐면 3년에서 4년씩 걸리는 상황이니까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선과 방산 섹터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환금기죠. 2026년 조선 3사의 합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20% 이상 더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15% 정도 더 올라갈 예정에 있습니다. 특히 LNG 운반선이 핵심이거든요. 2026년부터 본격적인 LNG선 발주가 재개될 예정인데 최소 117적 정도 이상의 LNG선이 지금 추가로 필요합니다. 거기에
한국이 갖고 올 수 있는 지금 LNG 슬롯이 105척 정도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그런 물량들이 지금 남아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보셔야 될 종목은 HD현대중공업이라든지 또는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같은 종목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올해 영업이익을 한 3조 원 보고 있거든요. 이게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한 35% 정도 올라온 거고요. 특히 군함 수출이 본격화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하고의 조선 방산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가 2026년부터 구체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요. 조선만 이런 게 아니라 방산은 더 뜨겁습니다. 2026년 방산 4개 회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라든지 또 LIG 넥스원 같은 이런 회사들의 영업이익 합산액이 6조 6,500 정도 전망된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이죠. 핵심은 어떻게 보면 중동 쪽에서의 개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우디라든지 이라크,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중동 국가들하고의 빅딜이 체결이 되면 수주 잔고라든지 이익 추정치가 레벨업 되겠죠. 유럽에서는 폴란드 후속 계약이 전개가 될 거고 또 루마니아 쪽에서의 수주도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는 원전하고 전력 섹터 부분인 것 같아요. 한국이 2038년까지 대형 원자로 2기를 새로 건설할 계획에 있는데요. 거기에 2038년까지 23기가와트 규모의 장주기 ESS 확보할 계획이에요. 특히 2028년 그리고 2029년에 필요한 2기가와트 정도의 물량은 2026년 올해부터 선제적으로 확보해서 지금 투입할 예정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 KPS, 한국전력 같은 원전 관련돼 있는 종목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전력 세타는 앞서 말씀 좀 드렸고요. 네 번째는 지주사하고 금융주예요. 그러니까 지주사가 지금 소각이라든지 배당 확대를 실천하는 기업들이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금 5,500 시대를 연 원동력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2027년 그리고 2028년까지 상법 개정이라든지 또는 지배구조 개혁이라는 부분들이 좀 이어지면서 저평가되었던 우량주들이 지금은 제값을 찾아가는 그러한 과정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섯 번째도 말씀 좀 드려볼게요. 다섯 번째는 2차 전지 부분인 것 같아요. 전기차 시장의 어떤 지속적인 확대라든지 또는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또는 고니켈 배터리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용화 단계로 진입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재, 셀, 장비 부분에 수요가 좀 급증할 전망이고 특히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중국의 그 LF 배터리 공세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3원계 배터리 시장 점유율에 대한 어떤 회복이라든지 또 고성능 배터리 수요 강세가 지금 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또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또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같은 종목들 체크하셔서 투자하는 게 좀 유리한 그런 쪽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외에도 바이오도 있고 로봇도 있고 엔토도 있고 또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바이오 쪽을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면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 기술 이전 성과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 투자들의 순매수세가 계속 전개가 되고 있죠. 말씀드린 섹터들은 앞으로 한 2-3년뿐만 아니라 그 이후까지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대한 흐름에 있습니다. 지금 지수가 5,500 부근이지만 겁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수는 숫자에 불과하니까요. 현재 원전 섹터는 지금 이미 오른 테마일까요? 아니면 이제 시장이 가치를 반영하기 시작한 걸까요? 고평가냐 아니면 저평가냐에 대한 부분들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원전 섹터는 단순한 테마의 영역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지금은 역사적인 재평가 2단계에 진입한 시점이지 결코 끝물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근거를 몇 가지를 들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근거는 AI 끝은 결국 에너지다라고 하는 공식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외신 기사들을 좀 보게 되면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칩 확보 경쟁을 넘어서 전력 확보 전쟁을 벌이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025년부터 본격화된 AI 데이터 센터 증설 붐이 2026년 지금 전력 부족이라고 하는 정말 거대한 벽에 부딪혔으니까요. 태양광,
풍력만으로는요, 이 엄청난 전력을 24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없으니까요. 결국 기승전 원전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최근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니면 구글이 SMR 업체들하고 맺은 초대형 계약 뉴스들, 이제 이게 단순한 어떤 기대감인가 싶지만 아닙니다. 이건 생존을 위한 실질적인 매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근거는 이제는 실적이 숫자로 찍히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과거의 원전주들이 '수주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라고 하면 지금 2026년의 원전 섹터는 다릅니다. 1 분기에 증권사의 어떤 보고서들을 보게 되면 국내 주요 원전 기자재 업체들의 수주 잔고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체코를 시작으로 한 어떤 유럽발 수주 소식들이 실제 설계하고 착공 단계로 넘어가면서요, 기업들의 재무제표에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상승은 꿈이 현실로 변할 때 나오거든요. 지금 숫자로 변하고 있는 거, 이게 지금 현실의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근거는 SMR의 상용화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최근 기술 보고서를 보게 되면요, 2026년이 SMR이 실험실을 나와서 실제 건설 현장으로 투입되는 상용화의 원년이 될 거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대형 원전이 국가 주도의 어떤 거대한 프로젝트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SMR은 민간 기업들이 쇼핑하듯 구매할 수 있는 에너지 가전의 영역으로 들어온 거죠. 시장의 파이 자체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크게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럼 지금 당장 풀 매수해야 될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제 대답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섹터도 수직으로만 가지 않거든요. 올해 1월 랠리 때 원전주들도 꽤 가파르게 올라온 게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은 고평가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단기 과열 상태에 좀 가깝고요. 지금 여러분이 하셔야 될 전략은 이미 들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굳이 팔 이유는 전혀 없겠죠. 왜냐하면 이제 막 가치가 반영되기 시작한 거니까요. 하지만 새로 진입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지금처럼 시장이 좀 흔들릴 때 발생한 어떤 건강한 눌림목 기다리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리포트들이 제시하는 목표가 대비 현재 주가가 여전히 한 30에서 40% 정도 업사이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원전은 사실 정치적인 논리에 휘둘리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현재의 원전은 AI 산업의 필수 인프라로 변했습니다. 테마주로 보지 마시고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핵심 기간 산업으로 시각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은 늘 의심 속에서 피어올라서 확신 속에서 지니까요. 원전주를 볼 때 사람들은 보통 가장 유명한 종목부터 떠올리는데 오히려 주가 탄력이 더 크게 나올 수 있는 쪽이 따로 있을까요? 원전주 투자에 많은 분들이 인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시장을 대표하는 대형주를 가장 먼저 떠올리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가장 유명한 종목 이외에 주가 탄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숨은 중소형 원전 관련돼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원전 섹터 안에서 주가 상승 잠재력이 큰 기업군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우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원전 테마를 대표하는 대장주로 확실한 기술력이라든지 또는 수주 경쟁을 통해서 2026년도에도 견고한 실적에 대한 성장세가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죠. 특히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안에서의 SMR 프로젝트가 재점화되고 있고, 또 유럽 쪽에서의 원전 그 재가동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혜 가능성이 정말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예상 실적하고 수주 가이던스가 증권사 리포트들을 보게 되면 긍정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주가 상승의 모멘텀 분명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어떤 수익 기회가 대장주에만 몰리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중소형 원전 기자재주들이 시장에 주목을 받으면서 더 큰 주가 변동성이라든지 또는 상승 탄력을 보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종목을 말씀드리면 한전기술이라든지 또는 STI라든지 HD 현대일렉 또는 보성파워텍 같은 이런 기업들이에요. 이들은 원전의 핵심 기자재를 생산하거나 또는 SMR 쪽에서의 관련 부품 개발에 굉장히 적극적이거든요. 특히 이제 중소형주는 대장주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시장에 저평가되어 있다가 원전에 대한 어떤 정책 기대감이 커지게 되면 재평가 구간에 진입해서 주가가 더 빠르게 오르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들어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상승하면서 변동성이 커진 건 대형주의 밸류에이션 부담과 함께 투자자들이 더 높은 성장 가능성 그리고 더 높은 수익률을 쫓아서 중소형 원전주로 시선을 분산시키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만큼 중소형 원전주들이 대표주보다 훨씬 빠른 탄력성을 보이기 때문에요. 원전 테마의 시세 차익을 노린다면 이들 종목에 주목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시장 조정 시에는 변동성도 크다라고 하는 점은 사실 리스크이기 때문에 분산은 좀 필수인 것 같습니다. 즉 원전주 투자할 때 가장 유명한 종목인 대장주인 두산 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해서요. 포트폴리오를 꾸리되 중소형 기자재주를 적절히 비중 있게 포함하는 투트랙 전략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하면 안정성이라든지 또는 수익성 모두 잡아낼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2026년 들어서 미국하고 유럽의 대표 SMR 프로젝트 수주 기대감이 있고 또 실적 호전이 예상이 돼서 대장주로서의 어떤 견조한 상승 흐름 계속 이어갈 가능성 굉장히 크고요. 다만 주가가 이미 높아진 만큼 단기 조정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중소형주하고 함께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요약하면 원전주는 대표 대장주인 두산 에너빌리티가 견고한 실적 모멘텀 또 정책 수혜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상승할 거고 주가 탄력이 더 클 수 있는 중소형 원전 기자재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투자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넣어야 되는 고려해야 될 그러한 사항이라고 하는 점. 이 두 축을 균형 있게 좀 활용하신다라고 하면 원전 테마 내에서의 수익 기회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원전주는 한 종목이 주도하는 장일까요? 아니면 밸류체인 전체가 함께 가는 장일까요? 지금 딱 한 종목만 고른다면 1순위는요? 원전주는 사실 단일 종목이 시장을 주도하는 장이라기보다는요. 원전 밸류체인 전체가 함께 움직이면서 시너지를 내는 장이다라고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원전 산업은 발전소 건설이라든지 뭐 운영 또 원전 기재재하고 부품 그리고 SMR 기술 개발 같은 이런 어떤 각 단계별의 어떤 핵심 기업들이요. 서로 역할을 분담하면서 전체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한 종목이 혼자 끌고 간다라기보다는 밸류체인이 균형 있게 성장을 해야 시장 전체가 건강한 상승을 지속할 수 있겠죠. 우선 흐름을 보면 한전산업이나 한전기술, 우리기술 같은 종목들이 올해 들어서 급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이 흐름의 배경이잖아요. AI 서버가 고사양화되면서 전력기기 업체들이 AI 인프라의 어떤 동반자로 지금 재평가 받고 있고 그리고 원전주도 구조적 주도주로 지금 자리를 잡았다라는 분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건 단순히 뭐 1등주, 뭐 2등주, 뭐 이 대장주가 끌고 가는 그런 장이 아니라 원전 정체의 어떤 생태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지금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라고 체크를 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민간 분야 원자력 발전 협력에 합의하면서요. 미국 원전 수주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한국하고 미국 간의 원전 협력 강화 기대감 때문에 원전주가 전반적으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럼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한 종목만 고르라라고 하면 저는 두말하면 잔소리인 두산 에너빌리티를 1순위로 꼽겠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가시화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2026년 두산 에너빌리티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몇 퍼센트 증가할 거냐면 80% 증가할 겁니다. 특히 체코 원전이라고 하는 확정 수주가 있거든요. 이 확정 수주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에 찍히기 시작할 테니까요. 체코 두코바니 원전 설계 매출에 대한 인식 역시 점진적으로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전개가 될 거고 체코 프로젝트 공정이 고점을 지나는 시점에 어떻게 보면 후속으로 국내 신규 원전 실적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요. 매출 규모가 장기간 계속 크게 유지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수주 파이프라인이 정말 탄탄합니다. 미국 안에서의 어떤 대형 원전이라든지 또는 SMR 배치가 가시화되면서 중장기 수주 확대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하는 분석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체코 수주 이후에 폴란드, 뭐 아랍에미레이트 거기에 최근에 이제 동남아나 이런 부분들까지 K원전의 영토가 지금 많이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대형 원전 수출의 심장은 결국 주기기를 제작하는 두산에 있으니까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공장이 24시간 풀가동 중입니다.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끊이지 않고 있고요. 수주 잔고가 시가총액을 위협할 정도로 정말 굉장히 많이 쌓였습니다. 이런 종목은 절대 배신하지 않거든요. 세 번째는 가스터빈하고 수소 쪽 관련돼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원전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국산화에 성공한 대형 가스터빈이 전 세계 가스의 어떤 시장을 공략하고 있죠. 원전이 어떻게 보면 베이스 로드라고 하면 가스터빈은 유연한 전원이죠. 이 두 가지 포트폴리오를 완벽하게 갖춘 기업은 전 세계에 정말 드뭅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2월 달 기억하실 거예요. 2월 2일 날 하루 만에 주가가 한 5%가량 폭락하면서 85,000원대까지 밀렸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지나고 보니까 단기 조정이었다라는 거 분명히 아셨을 거고요. 중장기 트렌드 명확합니다. 원전은 어떻게 보면 긴 호흡의 산업이잖아요. 오늘 사서 다음 주에 팔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AI가 세상을 바꾸고 에너지가 권력이 되는 이 거대한 흐름을 믿고 동해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원전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어떤 역할로 나눠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 좀 드려볼게요. 포트폴리오의 첫 번째 종목은 핵심 기자재를 제조하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담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수주라든지 착공과 같은 원전 프로젝트의 어떤 실질적인 진전이 가시화되는 게 올해거든요.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예요. 글로벌 밸류체인의 핵심이잖아요. 웨스팅하우스의 밸류체인은 원자로 종합 설계인 웨스팅하우스, 그리고 원자로 1차 개통은 투산 에너빌리티, 그 다음에 터빈 발전의 2차 개통은 제너럴 일렉트릭의 버노바거든요. 담당하는 게 다 틀립니다. 다국적인 구조잖아요. 기존 밸류체인은 견고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이 원전을 짓는다라고 하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당연히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두 번째는 대형 원전하고 SMR이 모두 커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수원하고 웨스팅하우스를 모두 고객사로 두고 있고, 그리고 올해 불가리아라든지 아니면 폴란드에서 웨스팅하우스 쪽에서의 수주가 좀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장이 어느 쪽으로 가든 수혜는 두산이 본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체코 원전 실적이 올해부터 본격 반영된다라는 거죠. 체코 프로젝트가 3조 8천억 정도 규모로 지금 상회할 것을 전망하고 있거든요. 이게 실제 매출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점이 언제? 올해 하반기부터라는 거죠. 포트폴리오 첫째를 두산 에너빌리티로 보셨다라고 하면 포트폴리오의 둘째는 원전의 운영이라든지 또는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한전 KPS입니다. 이 종목이 진짜 숨은 보석이에요. 왜냐하면 첫째, 원전이 늘어나면 정비 물량도 자동으로 늘어나거든요. 근데 국내 원전은 고리 2호기의 수명 연장에 이어서 세월 3호기나 뭐 4호기가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가동될 예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계획 예방 정비 예정인 발전소가 101호기하고 원전 20호기가 있어요. 올해 정비 대상 발전소가 이렇게 계속 늘어난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면 정비하는 동안 전기 생산 할 수 없잖아요. 여기서 핵심은 원전은 한 번 지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정기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 거고, 이게 한전 KPS의 밥줄입니다. 한전 KPS는 화력이나 원자력 그리고 양수 발전 설비에 정비라든지 유지 보수를 하고 있고, 국내 16기 원전을 지금 단독 정비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실적 개선이 올해부터 본격화한다라는 거죠.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10% 이상 더 증가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요 실적 개선도 충분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해외 진출에 대한 부분들도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쪽에서의 체르나보다 원전 설비에 대한 개선 사업이라든지, 또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인식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될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나올 것 같고, 또 해외 화력 부분에서의 실적 개선도 지금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한전 KPS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원전이 돌아가는 한 계속 일감이 있겠죠.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트폴리오의 세 번째 종목은 한전기술입니다. 원전을 짓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바로 맞습니다. 설계도죠. 한전기술은 원자력 발전소의 핵심인 원자로 개통 설계라든지 또는 플랜트 종합 설계를 모두 수행하는 세계 유일의 회사입니다. 작년부터 쏟아진 유럽 쪽, 특히나 이제 동유럽 쪽의 수주라든지 또는 뭐 중동 쪽의 수주에 대한 부분들 설계 매출이 올해 본격적으로 장부에 찍힐 거거든요. 설계는 초기 단계라
정말 리스크는 적고 이익률은 굉장히 큽니다. 특히 이제 건설이 시작되기 전부터 끝날 때까지 꾸준히 발생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요. 포트폴리오에 안정성을 더해주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어서요. 요 세 개의 기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원전에 관련돼 있는 종목도 대응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4년하고 2025년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던 얘기가 어떤 단어냐면 캐즘이다, 뭐 수요 둔화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또 전기차 수요가 예전만 못하다 또는 하이브리드가 대세다 이러면서 이차전지 종목도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성장통 없는 산업은 없잖아요. 이건 체질 개선의 시간이다라고 제가 이차전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말씀드려 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26년 2월 현재 그 고통의 터널을 어느 정도 빠져나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가장 큰 이유는 가격 경쟁력인 것 같아요. 배터리 가격이 킬로와트 시당 $100 벽을 완전히 깨면서 이제 보조금이 없어도요,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가 싼 시대가 열렸습니다. 유럽하고 미국의 환경 규제는 더 강해지겠죠.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를 안 만들면 망하는 구조가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수요가 실질적으로 찍히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포인트인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요즘 2차전 지주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는데 주인공은 ESS 때문인 것 같아요. 2026년에 ESS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어떻게 보면 경제성도 뚜렷해지는 그런 국면으로 될 것으로 좀 전망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잘 아시는 것처럼 AI 때문입니다. 오픈 AI라든지 또는 X.AI가 2030년 그리고 2033년 사이 정말 천문학적인 규모의 데이터 건설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250 기가와트시 100 기가와트시가 넘는 용량에 해당되는데요. 이게 얼마나 큰 규모냐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10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둘째는요,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ESS 배터리 수요가 2024년에 230 기가와트시였거든요. 근데 2026년에 360 기가와트시, 2027년에 400 기가와트시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3년 만에 75% 급성장하는 거죠. 세 번째는 실제 계약이 터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난 7월 달에 테슬라로 추정이 되죠. 미국 기업하고 약간 5조 9천억 규모의 ESS 쪽 LFP 배터리 공급 계약 체결했고, 삼성 SDI도 2조 원이 웃도는 ESS용 LFP 배터리 수주했으니까요. 여기서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LFP 배터리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배터리 3사는 니켈, 코발 그리고 망간 쓰는 3원계 배터리가 주력이었거든요. 고성능이지만 좀 비쌌죠. 반면에 중국이 이제 LFP 배터리로 가격 경쟁력 확보했습니다. 근데 지금 흐름이 바뀌고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 그리고 SK온 모두 한국하고 미국 현지 공장에서 LFP 배터리 라인을 갖추고 올해부터 본격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니까요. 왜 LFP로 전환하느냐? 간단합니다. LFP 배터리가 NCM에 비해서 밀도는 낮지만 가격 경쟁력이 높아서 ESS라든지 또는 중저가 전기차 시장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세 번째 포인트는 차세대 기술의 어떤 상용화라든지 공장에 대한 가동률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올해 4680 원통형 배터리가 지금 표준이 된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테슬라뿐만 아니라 모든 완성차 업체가 이 배터리를 원하고 있고, 또 우리 기업들이 이걸 가장 잘 만드니까요. 여기에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의 시제품들도 실제 차량에 탑재가 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 계속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력이 곧 주가라는 공식이 다시 한번 증명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배터리 3사의 어떤 기업들하고 소재 기업들이 미국에 지은 공장들이 지금 100% 가동률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2026년 미국에서 주는 보조금 규모가 조 단위를 넘어섰고요. 이 보조금이 그대로 영업이익에 꽂히는 거잖아요. 특히 양극재라든지 또는 음극재 같은 소재 기업들이 이제 단순 납품을 넘어서 현지 생산 비중을 높이면서 초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미국 땅에 발을 못 붙이고 있는 동안에 우리 기업들이 그곳의 시장을 완전 통째로 먹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2차전지는 이제 테마주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핵심 기간 산업인 것 같습니다. 굴곡은 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우상향의 방향성은 정해졌죠. 단기적인 흔들림에 일희일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실적이 뒷받침되는
대장주 위주로 길게 보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에코프로 급등의 이유와 포스코홀딩스가 2차 전지 소재 사업 확대를 통해 어떤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나요? 에코프로하고 포스트홀딩스는 사실 2차 전지 소재 전쟁의 두 주인공입니다. 그럼 에코프로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에코프로가 올해 1월 달에 몇 프로 올랐냐면요. 70% 폭등했습니다. 한 달 만에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적도 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에코프로가 1월 26일에 장중에 시가총액 22조 원을 넘기면서 코스닥 대장주인 알테오젠을 제치고 시총 1위에 등극했는데 오늘 다시금 그 1위 자를 내줬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에코프로가 이렇게 오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피지컬 AI에 대한 어떤 기대감인 것 같아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또는 전고체 배터리 같은 피지컬 AI로 불리는 차세대 성장 용역에 대한 어떤 기대가 확산되면서 에코프로에 대한 투자가 뭐 어떤 심리가 좀 개선이 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CES 2026에서 현대차가 선보인 그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이 이제 주목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로봇에 들어갈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굉장히 커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BM은 2021년부터요, 이 고체 전해질 개발을 했고, 파일럿 라인을 운영하면서 고객사한테 지금 샘플 계속 공급하고 있거든요. 연간 300톤 규모의 고체 전해질 양산 라인도 지금 구축하고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수직 계열화의 어떤 힘인 것 같아요. 에코프로가 인도네시아 니켈 투자로 원료를 직접 확보해서 전구체라든지 양극재까지 이어지는 어떤 수직 계열화 구조를 갖췄고, 또 2차 전지 수요에 대응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데요. 인도네시아 현재 있는 그 니켈 재련소에서 생산한 니켈 중간재를 연간 거의 한 3만 톤가량 지금 공급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을 좀 마련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사실 정부의 어떤 정책도 한몫을 한 것 같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증시 부양책을 추진하고 있고 2월 달에 지금 조세특례 제한법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개정을 해서 코스닥 펀드 확대를 지금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로 전개되고 있거든요. 또 부실 기업 퇴출을 강화해서 코스닥 시장을 좀 정비할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코스닥 지수 목표치는 3,000포인트니까요. 네 번째는 리튬 가격의 반등도 있습니다. 리튬 탄산염 선물 가격이 2년 만에 지금 최고치를 찍고 있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2025년 6월부터 조금씩 리튬 가격이 올라오면서 지금 2배 이상 올랐습니다. ESS 수요가 폭발하고 있고 공급망 제한 우려가 겹치면서 양극재 업체들의 재고 가치가 올라가고, 또 수익성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올해 증권사의 평균 목표 가격도 계속 올려가고 있으면서 지금 한 20만 원 정도가 평균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포스코홀딩스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에코프로가 급등하는 동안에 포스코홀딩스도 어떻게 됐을까요? 포스코홀딩스 2월 20일 어제 기준으로 보게 되니까 1월 달부터 올라가가지고 한 25% 정도 상승했더라고요. 물론 이제 에코프로처럼 급등하진 않았지만 꾸준히 좀 우상향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포스코홀딩스의 2차 전지 전략은 첫 번째,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풀 밸류 체인을 구축하는 거잖아요. 이게 포스코 그룹이 2차 전지 소재 분야에서 원료부터 양극재, 뭐 음극재, 리사이클링까지 풀 밸류 체인을 공고히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장인하 회장이 포스코 그룹 원료부터 소재까지 2차 전지 소재의 어떤 풀 밸류 체인 구축에 대한 완성이 글로벌 경쟁에서도 포스코의 어떤 차별화된 경쟁력이다라고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으니까요. 두 번째는 리튬 자원의 어떤 확보에 진심인 기업인 것 같아요. 포스코홀딩스의 리튬 생산 능력은 지금 현재 한 9만 톤을 좀 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염호에서 한 5만 톤, 그리고 광산에서 한 4만 톤 정도 생산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아르헨티나하고 호주 광산을 확보했고, 최근에는 한 950억 정도를 들여가지고요, 아르헨티나 염호 리튬 관권하고요, 그다음에 담수 자산까지 매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담수까지 사느냐라고 의문이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니까 염호 리튬을 탄산 리튬이나 아니면 수산화의 리튬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 담수는 필수 전략 자산이기 때문에요. 포스코홀딩스가 리튬 생산 전반의 어떤 밸류 체인을 사실상 완벽하게 완비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음극재에서의 탈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중 규제로 인해서 중국산 흑연 의존도를 낮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처럼 이 음극재 쪽에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기업은 흔치 않으니까요.
실제 포스코 퓨처엠이 테슬라로부터 6,700억 원 정도 규모의 음극재 공급 계약 수주했으니까요. 포스코홀딩스의 진짜 승부수는 사실 리튬 가격의 반등인 것 같습니다. 2025년 3분기 리튬 가격 급락 여파에도 약 한 3천억 원 정도의 재고 평가 손을 반영했는데요. 가격 하락 국면에서는 사실 재고 평가 손으로 반영됐던 물량들이 2025년 3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올라오게 되면 이건 다시 이익으로 환입될 수 있거든요. 이게 엄청난 실적 개선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은 실적 정상화를 전망하고 있고요. 철강은 마진 쪽에서 회복이 날 거고, 소재는 적자에서 적자 축소를 전개될 부분들 굉장히 클 것 같아서요. 기여도는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증권가에서도 컨센서스에 대한 어떤 평균 목표 가격이 나왔는데 한 40만 원 후반대 정도 이렇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이미 바닥은 찍었고 앞으로는 장기 매수의 적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차전지는 이제 어떤 그 과도한 우려보다는 안정적인 성장 기반이 다져지고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정말 매우 매력적인 매수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닥을 찍었다라고 하는 어떤 근거, 또는 장기 매수의 적기라고 보는 근거 말씀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우선 이제 바닥이라고 보는 근거는 첫 번째는 원자재 가격의 안정화라든지 재고 조정의 마무리인 것 같아요. 2차전지 업황 부진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리튬 같은 핵심 원자재 가격의 어떤 폭등, 그로 인한 재고 부담,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2024년을 거치면서 리튬 가격은 상당히 안정화됐고요. 과도하게 쌓였던 배터리라든지 셀 재고 역시 2025년 하반기부터는 상당 부분 소진이 됐거든요. 이렇게 되면 배터리 기업의 수익성 악화 요인이 제거된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금 정상적인 생산이라든지 판매 사이클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전기차 시장의 어떤 캐즘 통과라든지 수요 회복 부분인 것 같아요. 전기차 시장이 2025년 하반기부터 소폭으로 성장세로 돌아섰거든요. 그러면서 주요 완성차 업체들의 공격적인 가격 인하 정책, 그리고 중저가 신차 출시, 거기에 충전 인프라 확충까지 맞물리면서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가 지금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2026년에는요, 중저가형 전기차 모델 출시가 폭등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의 대중화가 더욱 가속화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2차전지 수요 회복에 가장 강력한 시그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 개선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의 하락을 통해서 재고 조정이 될 거고, 그리고 전기차 수요 회복은 배터리 제조사들의 마진 압박을 완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되고 있습니다. 각 기업들이 지금 고부가 제품, 그리고 가격 경쟁력을 갖춘 제품의 어떤 투트락 전략을 통해 가지고 제품 믹스 개선을 통해 가지고 수익성 확보에 지금 주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 번째는 밸류에이션 쪽에서의 부담 해소인 것 같아요. 2022년, 2023년 정말 굉장했거든요. 주가가 과열되면서 상승하면서 밸류값 굉장히 큰 부담이 있었는데, 2024년 또는 2025년 조정기를 거치면서 많은 기업들의 주가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돌아왔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현실적인 성장과 수익성을 기반으로 한 재평가 국면에 진입했음을 의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해소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장기 매수 적기라고 보고 있는 어떤 근거, 요거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 근거는 기술 혁신에 대한 부분들이 가속화된다라는 거죠. 현재 전고체 배터리는 더 이상 꿈의 기술 아니거든요. 국내외 주요 배터리 기업들하고 완성차 업체들이요, 2025년 말부터 2027년까지 전고체 배터리 초기 양산이라든지 또는 특정 모델 적용을 목표로 지금 개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 안정성이라든지 에너지 밀도, 그리고 충전 속도, 모든 면에서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를 정말 훨씬 뛰어넘는 그런 혁신의 배터리거든요. 이렇게 되면 전기차 시장뿐만 아니라 ESS 시장, 또 UAM 시장 같은 전반적인 2차 전지 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력의 어떤 저장 수단으로서의 어떤 확장 부분인 것 같아요. 이차전지가 더 이상 전기차용 어떤 배터리라고 하는 좁은 프레임에 갇히지 않는다라는 거죠. AI 데이터 센터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할 거고,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로 인해서 전력망 안정화 필요성 때문에 ESS 시장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또 성장할 거고요. 2차 전지는 이 거대한 ESS 시장의 핵심이잖아요. 거기에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인 UAM이라든지 뭐 자율주행, 거기에 최근에 화두가 됐었던 로봇 같은 고성능이라든지 경량화는 2차 전지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 산업의 성장은 2차 전지 산업의 새로운 황금알을 낳을 거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어떤 정책적인 수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IRA, 뭐 유럽의 CRMA, 각국의 보호무역 정책이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게 정말 기회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중국 중심의 어떤 공급망에서 벗어나서 북미라든지 유럽 현지에 생산 거점을 구축하고, 그리고 핵심 광물의 어떤 공급망을 다변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요, 기술력이라든지 생산 능력을 갖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강력한 경제 우위를 확보했고, 2026년 현재 이들 법안의 어떤 영향력은 더 심화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번째는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탄소 중립 목표라든지 또 에너지 전환 같은 부분들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류의 탄소 중립 목표는 변함이 없죠. 아니,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거니까요. 또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서 전기 에너지 기반 사회로의 어떤 전환은 사실 거스를 수 없는 메가 트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2차 전지는 이 거대한 에너지 전환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충분히 담당할 거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2차 전지 산업의 성장은 뭐 필연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2차 전지 산업이 겪었던 지난 조정 기간을 성장통이자 잠시 숨고르기의 시간이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제 더 단단해지고 더 혁신적으로 무장해서 새로운 도약대에 서 있는 2차 전지 산업의 미래를 함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차 전지 업종 안에서도 결국 끝까지 살아남고 2027년까지 구조적 성장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은 어디인가요? 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골라야 되는데요. 그런 종목들 몇 가지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어떻게 보면 글로벌 영토를 지배하는 규모 경제의 끝판왕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회사를 볼 때 느끼는 건 압도적인 공격성인 것 같아요. 2026년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은요, 북미 시장에서 명실상부한 점유율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거든요. 2027년까지 큰 그림을 본다라고 하면 단순한 배터리 제조사를 넘어서 글로벌 에너지 인프라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2027년까지 무너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포트폴리오의 다변화인 것 같아요. 이제 과거에는 파우치형 배터리에 집중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테슬라가 주도하고 있는 4680 원통형 배터리, 그리고 저가형 시장을 겨냥한 LFP 배터리까지 완벽한 라인업을 갖췄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특히 올해 이제 본격화되는 AI 데이터 센터용 ESS 쪽에서의 매출이 2027년에 이르면 전체 매출의 거대한 축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안에 8개 이상의 지금 합작 공장이 풀 가동되고 있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 AMPC 수혜를 넘어서 지금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는 거, 또 현지에서 소비하고 있는 거, 완벽한 경제 블록의 지금 주인공이 되고 있는 거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고 가장 다양한 폼팩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끝까지 살아남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삼성 SDI인 것 같아요. 과거의 시장에서 삼성 SDI는 너무 보수적이다, 이런 비판을 들을 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2026년 오늘 그 보수적인 경영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SDI는 무리한 어떤 외형 확장보다는 수익성 위주의 어떤 프리미엄 전략을 고수해 왔으니까요. 그리고 2026년, 2027년 핵심 키워드는 바로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파일럿 라인을 넘어서요, 2027년 본격적인 상용화 단계에 진입하는 그런 시점이 만약에 오면 SDI의 가치는 다시 한번 요동칠 거고요.
또한 현재 주력인 P5라든지 P6 같은 고부가 가치 배터리가 BMW라든지 또는 아우디 같은 글로벌 럭셔리 완성차 브랜드의 신장이 지금 되고 있고, 남들이 저가 경쟁에 매몰돼 있을 때 SDI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오래가는 최고급 배터리를 만든다라고 하는 어떤 독보적인 브랜드 포지셔닝을 현재는 완성했고요. 올해를 기점으로 전기차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수록 소비자들이 더 안전하고 더 고성능이고 그런 배터리 찾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수요의 정점은 삼성 SDI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포스코홀딩스입니다. 빼놓을 수 없죠. 2차전지 셀 기업들이 아무리 잘 나가도 원료가 없으면 공장은 멈추잖아요.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철강 회사가 아니고요. 전 세계 배터리 소재 밸류 체인을 수직 계열화한 에너지 소재의 거인입니다. 2026년 지금 아르헨티나라든지 뭐 리튬 염호하고 그리고 이제 호주 광산에서 쏟아져 나오는 리튬이 포스코 장부에 숫자로 찍힐 거고, 2027년이 되면 리튬뿐만 아니라 뭐 니켈 리사이클링 사업까지 완벽한 선순환 구조 갖추게 될 그런 기업이니까요. 거기에 미국의 IRA라든지 또는 유럽의 CRMA 같은 규제가 강화될수록 자원을 직접 쥐고 있는 포스코홀딩스의 힘은 막강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배터리 가격이 오르든 뭐 내리든 핵심 광물을 확보한 그런 시장의 지배자는 갑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2027년 포스코 리튬 생산의 정점에 도달해 있을 것 같고요. 전 세계 자동차 제조사들이 리튬을 구하기 위해서 어쩌면 포스코 앞에 줄을 서 있지 않을까요? 구조적 성장에서 LG에너지솔루션은 영토 부분을, 삼성 SDI는 기술적인 부분을,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는 자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장악했습니다. 이 세 회사는 단순한 경쟁 관계가 아니라 대한민국 2차 전지 생태계를 지탱하는 거대한 기둥들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40% 이상 빠졌는데 8만 달러 선을 이탈한 이유와 이 이슈가 시장에 주는 본질적인 신호는 무엇인가요? 2025년 10월 비트코인 정말 사상 최고치를 찍었죠. 12만 6천 달러를 찍었으니까요. 그런데 2026년 2월 비트코인이 지금 6만 달러 중후반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무려 50% 가까이 폭락한 건데요. 또한 단 6주 만에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서 1조 2천억 달러 이상의 시가총액이 증발했습니다. 2월 들어서는요, 첫 5일 동안 비트코인이 30%가량 하락을 했죠. 하루 만에 25억 달러를 넘는 강제 청산이 발생했으니까요. 공포 탐욕 지수도요, 11까지 떨어졌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 11까지 떨어진 건 지난번 루나 사태가 있었던 2022년 FTX 사태 이후에 정말 최저치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8만 달러, 7만 달러 붕괴의 핵심 이유 몇 가지를 말씀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 이유는 케빈 허시 연준 의장 지명의 충격인 것 같아요. 이 결정타는 트럼프 대통령이요, 2026년 1월 30일 케빈 허시 전 연준 이사를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한 거거든요. 워시는 인플레이션, 매파, 그러니까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워시는 실질 금리 인상과 유동성 축소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를 투기적인 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금리 환경이 무너지면 사라질 수 있는 투기적 과잉이라고까지 표현했으니까요. 10X라고 하는 리서치에서는요, 워시를 암호화폐는 느슨한 어떤 통화 정책에 의해서 촉발된 투기적 과잉의 증상이다라고 분류할 정도였으니까요. 이러다 보니까 이 워시 지명 발표 이후에 비트코인이 8만 달러에서 7만 달러대로 급락했고, 그리고 며칠 후에 스콧 베센 재무장관이 정부 차원의 암호화폐 구제 금지 그리고 전략적 비트코인 매입 거부에 대한 얘기를 하자마자 6만 달러대로 폭락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기관 투자자들의 대규모 이탈 부분인 것 같아요.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엄청난 자금 유출이 있었거든요. 2025년 1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약 62억 달러의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이건 ETF 출시 이래 최장기간 지속된 순유출이었습니다. 1월 한 달만 보면 30억 달러 이상, 일부 데이터는 16억 달러 이상 순유출이 됐다고 하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수인 것 같아요. 이 지수가 2026년 2월 초에 마이너스 167로 떨어졌습니다. 이건 2024년 12월 이후에 정말 최저 수준이고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건 주로
코인베이스를 사용하는 미국 기관 투자자들이 대량으로 매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호로 해석이 가능한 거거든요. 세 번째는 채굴자들이 항복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비트코인 생산 비용이 평균 지금 87,000달러 든다고 하거든요. 근데 현재 가격이 뭐 오늘 들어올 때 보니까 66,000, 뭐 67,000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생산 비용보다 20% 낮은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이 생산 비용 이하로 거래되는 건 약세장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운용 비용을 밑돌면서 채굴자들이 운영 자금 조달이라든지 또는 에너지 비용 충당, 거기에 부채 상환을 위해서 비트코인 보유량을 계속 매도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폭락이 시장에 주는 본질적인 신호? 이게 어떤 건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본질적인 신호 첫 번째가 비트코인의 제도적 편입의 어떤 양날의 검이라고 하는 건데요. ETF 승인으로 인해서 기관 자금이 들어왔지만 동시에 전통 금융시장의 리스크 관리 논리에 종속됐죠. 주류 금융시장을 통해서 가상자산에 접근했었던 기업들이 위험 포지션을 정리하고 자산을 매도했기 때문에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진 겁니다. 본질적인 신호 두 번째는 디지털 금의 어떤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 지금 마케팅 되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금하고 은은 어때요? 굉장히 폭등했잖아요.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거든요. 근데 거꾸로 비트코인은 40% 넘게 폭락한 거죠.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를 보이자 투자자들이 금, 은 같은 진짜 안전자산으로 이동을 했고 비트코인은 오히려 나스닥이라든지 테슬라 같은 위험자산처럼 움직였다라는 거죠. 달러 강세는 달러 대체 화폐로서 비트코인의 매력을 줄인다. 이렇게 현재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유동성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결국 유동성 게임이거든요. 돈이 풀리면 오르고 돈이 쪼이면 떨어지잖아요. 워시가 통화 긴축을 강조하자 시장이 즉각 반응한 겁니다. 그리고 연준이 1월 기준금리를 동결했고 주요 기관들이 연내 금리 인하를 예상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 금리가 높을 때 기업이라든지 투자자들은 일반적인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에 대한 노출 축소하겠죠. 네 번째는 레버리지 청산의 공포인 부분인 것 같아요. 비트코인 시장은 레버리지가 너무 많이 쌓여 있거든요. 하루 만에 190억 달러 규모의 포지션이 천상됐다라고 보도가 있었거든요. 이건 정말 암호화폐 역사상 최대 규모의 청산이었어요. 특히 2월 5일 하루 만에 25억 달러가 청산이 됐거든요. 이때 들고 있었던 비트코인 보유자들의 포지션이 어떤 포지션이었냐면 롱 포지션이었어요. 근데 롱 포지션의 93%가 2월 5일 하루 만에 청산이 된 거죠. 펀딩비도 음수로 전환되면서요. 약세 심리가 확산이 됐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건 가격 예측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 설정인 것 같습니다. 지지선이 무너졌을 때 어떤 대응을 할 건지 또 레버리지를 사용할 건지 만약 레버리지를 사용할 경우에 감당 가능한 손실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어떤 성격의 자산으로 분류할 건지가 가장 먼저 정리가 되어야 되는 그러한 구간이 지금 구간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현물 ETF에서도 대규모 자금 유출이 나타났는데 이는 단기 공포일까요? 아니면 구조적으로 자금의 성격이 바뀌고 있는 건가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 좀 드릴게요. 단기 심리하고 그다음에 구조적인 변화가 지금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 못하면 사실 2026년 시장을 제대로 읽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럼 변화의 신호들 몇 가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약 30% 조정에도 ETF 자금 유출은 5% 미만에 그쳤다라고 하는 번스타인의 분석이 핵심입니다. 가격은 40% 넘게 폭락했는데 ETF 보유량은 겨우 5% 줄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기관들이 장기 보유한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이거거든요. ETF 운용 자산 규모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 또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의 누적 운용 자산은 10월 이후에 약 7% 감소하는데 그쳤습니다. 이 의미는 과거에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했었던 시장에서는 가격이 40% 정도 폭락하면요. ETF 자금이 쏟아졌어요. 한 30% 정도 빠져나갔거든요. 이게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고작
7%만 빠졌다? 이건 자금의 성격이 지금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죠. 두 번째는 자금 흐름의 패턴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가격 변동폭이 압축되고 변동성이 사라지면서요. 이제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은 가격 하락이 아니라 시간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현재 투자자들이 공포 때문만이 아니라 지루함이라든지 또는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그걸 견디지 못해서 시장을 떠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과거엔 마이너스 20% 떨어지면 공포에 질려서 다 팔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격은 안정적인데 수익이 안 나니까 재미없네 하면서 나가는 투자자들도 있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투기에서 투자로 전환되는 과도기의 어떤 전형적인 증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기관 전략의 어떤 근본적인 변화인 것 같아요. ETF 제품이나 또는 체인상 어떤 금고 그리고 이제 자산관리 지수나 또는 퇴직금의 지급 같은 단순한 매수 방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자금 속성도 단기 투자에서 안정적 배치로 지금 전환되고 있다는 거죠. 기관들은 검증되지 않은 자산을 기피하고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이더리움 같은 메이저 자산에만 좀 집중하거든요. 과거처럼 비트코인 상승 후에 알트코인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가서 낙수 효과는 이제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기관 자금은 한탕 노리고 들어왔다 빼는 돈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조정용 장기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보고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거거든요. 네 번째는 4년 주기의 어떤 종말이라든지 새로운 가격 결정의 메커니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반감기 이벤트에 의해서 그동안 움직여 왔거든요. 근데 4년 주기의 암호화폐 시장 사이클이 지금 종식될 수 있는 것 같고 또 ETF와 같은 기관 대상 상품이 지금 시장 역학에 대한 부분들을 변화시키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반감기에 공급이 감소가 되고 감소된 걸 통해서 가격이 폭등하고 가격이 폭등했었던 부분을 통해서 움직였었던 게 이게 공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ETF 유입 속도라든지 아니면 기관의 리밸런싱 시점 그리고 거시경제 유동성 조건이 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유출이 일어나고 있냐라고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급등작이 끝나고 완만한 상승 국면으로 전환된 어떤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회사들이 빚내서 비트코인을 사던 시대는 끝났다는 거죠. 이제는 분기당 꾸준히 ETF로 들어오는 기관 자금이 천천히 가격을 밀어 올릴 거다라고 보는 관점이 훨씬 크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비트코인은 4년 주기의 반감기에 따라서 급등락을 반복했거든요. 그런데 2026년부터는 기관 투자자들의 비중이 커지면서 변동성이 줄어든 안정적인 자산으로 꾸준히 변모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통과 가능성이 거론되는 클래리티 법안이 시장에 미칠 영향과 통과 지연 무산시 코인 시장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나요? 지난 몇 년간 SEC는 증권이다, 아니다 라면서 소송을 걸었잖아요. 또 CFTC는 상품이다, 아니다 라면서 밖을 싸움했어요. 그 사이 투자자분들의 등만 터졌으니까요. 근데 이 지겨운 싸움을 끝내겠다고 나온 게 바로 클래리티 법안이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순히 법이 하나 생기는 게 아니라 코인 시장이 무법지대에서 제도권 금융으로 완전히 편입되는 마지막 관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법안 통과. 제가 볼 때는 법안 통과 확률 한 60%를 좀 보고 있거든요. 가장 강력하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거든요. 최근에 미 의회 분위기를 보면 양당 모두 더 이상 혁신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올해 상반기에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그 즉시 시장은 규제 리스크 해소라고 하는 정말 강력한 호재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법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못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었던 어떤 뭐 연기금 또는 국부펀드 또는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요 본격적으로 자산을 배분할 수 있거든요. 특히 이 법안의 핵심은 증권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동안 SEC 소송에 시달렸던 솔라나나 또는 뭐 리플이나 에이다 같은 메이저 알트코인이 족쇄를 풀고 날아올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으로, 그다음에 알트코인은 디지털 주식으로
확실한 어떤 신분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이건 단순히 반등이 아니라 진정한 슈퍼 사이클의 시작이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법안 지연에 대한 확률이에요. 법안 지연에 대한 확률도 분명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확률은 저는 한 3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게 늘 그렇습니다. 세부 조항을 놓고 서로 핑퐁 게임이 이어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탈중앙화 금융 규제를 어디까지 할 거냐, 또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어떤 발행 자격은 누구에게 줄 거냐, 이걸로 싸움이 계속 번진다라고 하면 하반기 또는 내년으로 밀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시장은 희망 고문 상태에 빠질 거 아니에요. 폭락은 안 하겠지만 폭등도 없는 지루하고 루즈한 그런 횡보장이 이어질 테니까요.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 생각은 이럴 거 아니에요. 역시 정부는 못 믿는 게 맞구나라고. 그러면서 피로감을 더 느낄 거고, 단기 자금은 뭐 AI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술주 섹터로 빠져나갈 수 있겠죠. 이때는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개별 종목 장세가 될 수 있습니다. 법안과 상관없이 실질적인 수익을 내는 어떤 프로젝트만 살아남을 거고, 나머지는 말라 죽는 체력전이 펼쳐지게 될 거니까요. 세 번째 시나리오는 법안 무산 확률도 분명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법안 무산에 대한 확률은 그렇게 크게 보지 않고 한 1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입니다. 강력한 로비라든지 아니면 정치적 스캔들로 법안이 아예 폐기되는 거잖아요. 이러면 시장은 정말 단기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겁니다. 어떻게 받을 거냐? 미국이 코인을 버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자본들이 어디로 빠질 거냐면요. 두바이라든지 아니면 싱가포르라든지 또는 뭐 홍콩 같은 친암호화폐 국가로 대거 이탈할 테니까요. 그러면 가격은 순간적으로 20% 30%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 없어진다고 사실 기술은 없어지지 않거든요. 미국이 문을 닫으면 오히려 아시아라든지 뭐 중동이 새로운 패권을 주게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중심의 어떤 프로젝트들은 타격을 입겠지만 탈중앙화된 비트코인이라든지 또는 글로벌 기반의 프로젝트들은 오히려 검열 저항성을 증명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무산은 끝이 아니라 미국 없는 새로운 질서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월가의 분위기를 전해드리면요. 월가의 분위기는 통과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좀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나 저나 투자자잖아요. 막연한 기대보다는 대응이 중요한 거고, 통과에 베팅을 하되 지연에 대비해서 현금을 조금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한 30%라도. 클래리티 법안은 코인 시장에 신분증을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인 것 같아요. 신분증이 나오면 그때부터 진짜 선수들이 입장할 겁니다. 지금의 흔들림에 쫄지 마시고요. 거대한 파도가 오고 있습니다. 그 파도 위에서 서핑을 준비하는 게 여러분들이나 제가 해야 될 일 아닐까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 포지션으로 굳어지는 국면에서 이더리움과 리플의 역할은 어떻게 분화되고 무엇을 구분해서 봐야 하나요? 지금 비트코인이 6만 달러 중후반대에서 조정을 받고 있지만, 큰 흐름에서 비트코인은 이미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정말 안전자산의 지위를 굳혔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의 시선은 비트코인 그 다음의 세상을 이끌어갈 양대 산맥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더리움하고 리플이거든요. 비트코인이 오르면 다 오르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지만 사실 2026년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역할 분담의 시대거든요.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왕좌 아래에서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이 어떻게 각자의 영토를 구축하고 있는지, 그리고 투자자로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구분을 해야 되는지를 좀 짚어드려 볼게요. 첫 번째, 이더리움의 영토예요. 최근 블랙록 CEO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모든 자산의 토큰화가 금융의 미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미래의 기반이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비트코인이 금고에 넣어두는 자산이라고 하면요. 이더리움은 그 자산들이 거래되고 움직이는 고속도로이자 시장이에요. 2026년 현재 이더리움의 핵심 키워드는 단연 RWA, 그러니까 실물 자산 토큰화죠. 부동산이나 뭐 채권, 뭐 미술품, 심지어 탄소 배출권까지 모든 실물 자산이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월가의 대형 은행들이 자체 프라이빗 체인을 쓰다가 결국 유동성 문제 때문에 퍼블릭 이더리움 레이어 2하고 연동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소식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 이유에 있는 거죠. 투자 관점에서 이더리움을 볼 때 네트워크 수수료 어떤 수강량이라든지 또는 엘트 생태계의 확장성을 당연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더리움은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금융 인프라를 돌리는 연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금융기관들이 이더리움 위에서 상품을 팔면 팔수록 이더리움의 가치는 희소해지고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해자를 갖추고 있는 게 바로 이더리움이고요. 이더리움 투자는 미래 금융 인프라에 대한 지분 투자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리플의 영토인 것 같아요. 리플은 가는 길은 좀 완전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더리움이 월가의 금융 상품을 좀 다룬다라고 하면 리플은 국가 간의 돈의 흐름을 다루는 것 같은데요. 2026년 각국 중앙은행들의 CBDC가 본격적으로 상용화 되는 그런 원년으로 좀 보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요. 한국의 어떤 디지털 원화하고 미국의 디지털 원화가 서로 호환이 안 되거든요. 이때 필요한 게 바로 브릿지 통화인데요. 리플은 지난 수년간 SEC하고 어떤 소송이라고 하는 족쇄를 차고도 전 세계 은행들하고 파트너십 맺으면서요.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죠. 최근 국제결제은행 보고서에도 언급됐듯이 리플의 ODL 기술이 기존의 수입망을 어떤 느리고 비싼 단점을 완벽하게 대체하고 있다라고 하는 보고서 내용이 굉장히 쇼킹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리플 투자의 핵심은 제도권 편입이라든지 국가 단위 어떤 채택인 거예요. 리플은 개인이 사고 파는 것보다 은행들이 이제 송금할 때 대량으로 매수해서 소각시키는 수요가 가격을 지금 결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플 투자는 국제 송금 시스템의 혁신에 대한 베팅이다. 이렇게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나 저 같은 투자자들이 지금 어떤 것을 좀 구분을 해야 될지, 구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면, 안정적인 가치 저장을 원하신다라고 하시면 비트코인의 비중을 좀 높이셨으면 좋겠어요. 반면에 금융 시스템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자산 증식의 배당 성격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비중을 높이셨으면 좋겠어요. 이더리움은 스테이킹을 통해 가지고요, 이자 수익까지 챙겨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방에 있는 폭발력과 또 실용적인 어떤 화폐 결제를 믿는다. 리플입니다. 리플은 규제가 풀리고 은행들이 본격적으로 사용할 때 가장 탄력적으로 반응할 성장주의 성격을 가졌으니까요. 2026년 코인 시장은 어떻게 얘기하면 춘추전국 시대입니다. 이제 삼국지처럼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의 적립 구도로 가고 있는데요. 서로 간에 싸우는 게 아니라 각자의 땅에서 지금 왕이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이 안정적인지 아니면 인프라 확장인지 아니면 결제의 어떤 혁신인지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에 맞춰서 비중을 조절하는 것, 그것이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에서 살아남는 정말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최근 들어서 주식시장도 그렇고 코인 시장도 그렇고 굉장히 변동폭이 크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런 큰 변동폭 안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정말 이 변동폭을 잘 해석할 수 있고 또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경제원탑에서 한 달에 3번 10일, 20일, 30일마다 무료 특강을 전개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이 변화의 물결에 잘 흐름을 이어서 정말 좋은 돈 그리고 행복한 여러분들의 앞길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투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